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의 를 담당하고 있는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딥러닝의 심층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망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딥러닝에 대해서 보고, 신경망의 이해, 그리고 신경망을 하면 기울기가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딥러닝 같은 데서 이제 그 다음 레이어를 넘어가서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가중치를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적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그리고 속도와 그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드랍아웃과 배치 정규화라는 기법을 써서 정리를 합니다. 이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신경망이란 것은 뉴런을 여러 개 이어서 수학적인 신경회로를 구성하는 게 신경망입니다. 인간 두뇌에 대한 계산적 모델을 통해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는 분야입니다. 즉,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게 목적이 자연지능, 즉 사람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목적을 정했죠. 목적에 정하는 물건에 아니면 제품, 상품, 상태, 즉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아이디어를 들고 와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그래서 신경세포를 들고 와서 이거를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게 퍼셉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수상돌기, 축색돌기, 신경연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수상돌기는 다른 신경세포와 축색돌기가 연결되어 전기화학적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위가 수상돌기고, 축색돌기는 수신한 전기화학적 신호의 합산 결과 값이 특정 일가 이상이면 신호를 보내는 부위입니다. 신호를 보내는 부위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수상돌기와 축색돌기 연결 부위를 신호의 증폭 또는 감쇄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상돌기에서 뭐랍니까? 이 수상돌기에서 인풋을 받고 축색돌기를 통해서 값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신경망에 대해서 잠시만 볼까요? 신경망에서 처음에 활성화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 뉴런에서 받은 입력값을 출력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출력값을 변화시키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즉, 여기에 축색돌기에서 인풋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소마에서 이를 계산한 다음에 답을 내면 되겠죠. 축색돌기에 전기신호가 가면 됩니다. 전기신호가 가느냐 가지 않느냐 0, 1로 구분하여 합니다. 그러면 0을 가면 이걸 인풋을 받았는데 굳이 필요 없으니까 답이 0이 나가는 거고, 만약에 전기신호가 나갈 일이 있으면 1이 나가면 됩니다. 이거를 활성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 함수라고 부르고, 퍼셉트론이랑 로제블랏이 처음에 학습 가능한 신경 모델을 만든 게 최초였습니다. 즉, 요거 하나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실줄 하나로는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거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는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바람에 인공지능의 이제 침체기가 다가옵니다. 침체기가 와서 한동안 연구를 못하고 있다가 어려운 난제, 즉 단일 신경망으로는 풀지 못하는 문제를 이 신경망을 여러 개 겹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층구조로 구성한 신경망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망이 많이 모여있다 해서 딥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딥러닝을 보겠습니다. 신경망의 발전 형태입니다. 다수의 천이 신경망을 사용하여 학습을 통해 입력으로 주어진 원시대로부터 적합한 특징을 추출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을 만드는 기계학습 기법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신경망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 다음 층으로 갈 때마다 만들어진 수식이나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게 있겠죠. 그런 모델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즉, 계산이 원활하고 결과가 정확도가 높아지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신경망과 딥러닝 신경망을 잠시 보면 원시 데이터가 들어오고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신경망을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으나, 딥러닝 신경망 같은 경우는 원시 데이터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딥러닝 신경망 자체에서 특징 추출과 신경망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서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딥러닝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러닝 신경망은 블랙박스 모듈로
블랙박스 모델로 의사결정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리 됐는지 전체적으로는 파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한 레이어 가는 거는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블랙박스 모델처럼 안에 많은 신경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결정했는지 아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 예측, 군사작전, 질병진단 등 신뢰도가 요구되는 분야에는 적용이 좀 힘듭니다. 여기는 규칙 기반이 좀 어울리기도 하고 이제는 규칙 기반 플러스 딥러닝 모델도 합쳐서 만들기도 합니다. 요새는. 그리고 이 한계를 극복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추천 시스템, 번역 시스템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 및 의사결정의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 많이 쓰고 있고 퍼포먼스가 높은 분야, 즉 영상이 들어오고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해야 되는 분야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쪽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퍼셉트론을 이렇게 층을 다섯 퍼셉트론을 만들어서 이거를 딥러닝 신경망으로 발전시켰지만 가장 안타까운 점이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이유가 참 알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요게 어느 정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고 많은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퍼셉트론에서 최초에 발생했던 문제가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의 문제, 즉 엑소오화 문제의 발생했습니다. 자, 어떤 것이었냐면 그래프상에서 선형 선 하나로, 즉 퍼셉트론입니다. 신경망이 하나밖에 없는 모델이죠. 그러면 선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 하나가 있을 경우에 엔드 연산, 즉 0이 나오는 부분과 1이 나오는 부분을 구분, 즉 분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다층이 아니고 하나의 신경망에서는 선을 하나 꺼서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오화 연산도 가능하겠죠. 오화 연산도 여기가 0, 1, 1, 1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을 이렇게 끄면 1인 구분과 0인 파트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를 한 교수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봐라. 하나의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그때는 다층 퍼셉트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문제였죠. 즉 예를 들어서 익스클루시브 오화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에는 0, 다른 경우에는 1, 1이 됩니다. 이거를 선 하나로 구분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지금 여기서도 선을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하나의 선으로 구분하는 건 이렇게 그러면 야간 문제 생기고 이거를 끄면 야간 문제가 생깁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선을 끄면 될까? 가능은 한데 이 선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퍼셉트론, 즉 하나의 신경망으로는 하나의 퍼셉트론은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식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지만 한동안 풀지 못해서 인공지능의 침체기가 왔습니다. 근데 1980년도 중반 이후부터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부터 신경망의 발전이 확 올라갑니다. 즉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었냐면 앞에 그래프에서 같고 값이 같은 반대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서는 선을 그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여기를 잘라서 여기의 면을 뒤로 접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즉 앞에 있는 게 A평면, 뒤에 게 B평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A평면에 있는 이 점과 B평면의 접은 요 점은 뭡니까? 값이 0, 0이죠. 다른 쪽은 1, 1입니다. 즉 이렇게 접어서 생각하면 선을 하나만 꺼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0과 1을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평면을 접어서 생각한다는 걸 생각하는 이유로 신경망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느냐? X, Y의 입력을 A평면으로 한번 풀고, 즉 A평면 있죠? 한번 풀고, 그 다음에 XY의 입력을 뒤쪽에 있는 B평면으로 한번 풀면 됩니다. 그럼 이 결과를 종합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즉 A평면과 B평면, 즉 신경망을 두 개를 써서, 즉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결과값도 해야 되니까
두 개를 써서 풀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층 퍼셉트론이 되고 많은 레이어들이 생겨나면서부터 딥러닝이 출발점이 된 겁니다. 요즘에 딥러닝 형태는 히든 레이어라고 해서 여기를 히든 레이어 부릅니다. 히든 레이어를 여러 레이어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들도 이렇게 많은 레이어를 거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딥러닝, 즉 인공지능의 신경망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익스클루시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딥러닝 설계하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답이 나올 수 있게 레이어와 결과를 계산해서 답을 뽑으면 됩니다. 자, 신경망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y는 ax 더하기 b라는 형태를 가지죠. 직선의 형태입니다. 직선의 형태인데 이거를 이제 출력하고 입력의 가중치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라는 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와 이 바이어스를 풀어서 아까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산을 해두고 여러 번 해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가중치를 구해야 되겠지만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중치 W1, W2와 바이어스 두 개를 미리 정하고 시작 좀 하겠습니다.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자, 히든 노드 여기에서 뭘 하면 됩니까? 여기 들어오면서 내가 즉 입력 XY가 입력이 되면서 가중치를 한번 적용을 합니다. 내려갈 때마다 가중치에 따라서 값이 그 특정 노드를 가게 됩니다. 가중치와 이 안에서 바이어스를 계산해서 맞는 답을 한 1차로 만들고 이 답을 또 마지막 레이에서 합쳐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똑바로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답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걸 이용해서 이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데 매우 쉽게 풀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앞에 게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걸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풀었습니다. 자,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x1과 x2의 입력은 뭐가 됩니까? true false라고 가정한다면 0, 0, 1, 1, 0, 1, 0, 1이 되겠죠. 자, 이제 히든 노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히든 노드 1부터 이제 풀어본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식을 알아야 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데 활성화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입니다. 만약에 0 밑으로라면 0 값을 1 이상이라면 1 값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선을 한 개 그렸죠. 선을 한 개 그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다면 y는 ax 더하기 b죠. 이 식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 가야 됩니다. 즉 우리는 출력, 입력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하고 b를 적용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식이지만 다층 퍼셉트론에서는 여러 개의 노드를 거치기 때문에 그 식을 하나 적어주면 하나의 히든 노드 1을 예를 들게 히든 노드 1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 x1 입력을 받고 가중치가 뭡니까? W11이죠. 요걸로 히든 노드 1에 가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x2 값이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x2 값이 입력이 됩니다. 이때는 x2 곱하기 가중치는 뭡니까? 21이죠. W21입니다. 21 아니고 21 다음에 바이어스에서 바이어스가 하나 적용이 됩니다. 여기 히든 노드 바이어스는 3이죠. 먼저. 그래서 저 3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은 히든 노드 2의 바이어스입니다.
바이어스라는 요거를 말합니다. 즉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모두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입력은 0, 가중치는 W 뭡니까? 1, 1이죠. W11은 마이너스 2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기가 W11, 요 뒤에 게 뭐가 되냐면 W12, 여기 W21, W2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3일이니까 W31, W32가 되는 거고,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 B1, B2, 마지막에 B31로 기호화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그리고 0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입력 0입니다. 그리고 가중치는 뭡니까? W21이죠. 왜냐하면 X에서 히든도를 가니까 21입니다. 21은 가중치가 또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어스 3 그래서 값이 1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1이 되고, 나머지 것들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입력 0, 이때 가중치는 얼마겠습니까? 가중치는 위하고 똑같습니다. 맨 입력이 x1이 0이 아니라 0이라 또 0이 똑같은 거니까 위에 거하고 똑같죠. 0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것도 가중치가 계산하면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1이 나옵니다. 1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활성화 함수이기 때문에 0, 1만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 아이고 입력이 잘못됐네요. 입력이 1입니다. 이번에 입력이 1이고, 맨 입력이니까 W11이잖아요. W1이니까 마이너스 2. 자, 혼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좀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W2가 되고, 더하기 입력은 0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것도 값을 하면 1 이상이기 때문에 1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을 합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0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히든 노드 2번을 풀어야겠죠. 히든 노드 2번도 여기 좀 복잡해져서 어쩔 수 없이 좀 줄여서 써야 되는데 이 공간이 좀 작네요. 그래서 히든 노드 2번도 풀어보면 저거하고 똑같이 시그모이드를 쓰시고, 자, 히든 노드에는 W 뭡니까? 1, 2, 2입니다. W1, 2는 얼마입니까? 2고 W22도 2입니다. 그러면 입력값 맞춰서 0 곱하기 2 더하기 0 곱하기 2 더하기 3. 자, 이거의 결과물은 얼마입니까? 3이 아니죠. 잘못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B2의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답이 0이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2 더하기 0, 1이네요. 입력이 1 곱하기 2 마이너스 1 하면 이때는 값은 얼마입니까? 양수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1 이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 빼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1 이상이기 때문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력이 0입니다. 죄송합니다. 2 더하기 1 곱하기 2 마이너스 1은 이게 입력이 1에 들어오고, 뭐 값을 계산해보면 1 이상이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0입니다. 제가 요 0을 입력을 잘못 적었습니다. 히든 노드 1번과 히든 노드 2번은 1, 1, 1, 0, 0, 1, 1, 1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결과값을 가지고 다시 이거를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리절트에 가서 여기에 가서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리절트에서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4개가 있는 상황에서, 자, 처음에 입력이 뭡니까? 히든 노드 1번은 입력이 1입니다. 입력이 1이고, 그리고 가중치 W31입니다. W31은 가중치가 1이죠. 그 다음에 히든 노드 2번의 입력은 0입니다. 0 곱하기 뭡니까? 가중치도 또 1이네요. 그리고 바이어스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0이죠. 0이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 곱하기 1 더하기
뭡니까? 또 1이네요. 1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1 양수값이 나니까 1. 그리고 다음에 1이니까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빼기 1이니까 이것도 1 이상이니까 1. 그리고 마지막에 0, 0이지 않습니까? 0 곱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1이잖아요. 1 곱하기 1 빼기 1은 답이 얼마입니까? 0이죠. 시그모드 하면서 답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XOR의 연산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층 퍼셉트론을 쓰면 익스클루시브 OR 연산 해결된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해결을 딥러닝 예제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차를 이용한 가중치 수정인데, 실제 가중치를 어떻게 합니까? 결과값을 보고 여기서 들어가는 가중치를 이제 수정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가 계산을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까 가중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중치를 정하고 들어갔죠. 하지만 실제 가중치를 그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가중치를 둡니다. 처음에는 1번 임의의 가중치를 두어서 결과값을 보고 이거를 오차가 생기면 수정을 해갑니다. 이게 오차 수정입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 문제 해결 방법을 RELU라고 되어 있는데, 시그모이드 곡선을 하면 시그모이드 곡선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게 0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실제 0과 1을 하기 위해서 제일 편한 방법이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여기서와 여기서까지는 값이 쉽게 0과 1이 나옵니다. 0이고 1이라면. 근데 이렇게 하면 요 사이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울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ELU라는 곡선이 있습니다. RELU 곡선은 0이고 이렇게 가는 곡선입니다. 그러면 0 이하일 때는 기울기는 0, 그리고 0 이상일 때는 기울기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RELU를 푸는 방법도 많이 쓰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신경방해 이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퍼셉트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봤었어야 되는데 앞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식만 적고 있는데, 이제 퍼셉트론은 아웃이 입력 여러 개 했을 때 입력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입력 여러 개에 각 선의 가중치가 존재합니다. 각 선의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이어스가 뭔데 바이어스를 해주면 됩니다. 가중치는 선형신경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바이어스는 선형신경의 절편이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앞의 결과에서 0과 1을 선택하여서 해주는 겁니다. 즉 아까 우리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는데 이거를 RELU 곡선을 쓰면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특정 분야에서 미분이 안 되지만 RELU는 그림의 형태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미분하면 0, 여기서부터는 미분하면 1, 활성화 함수를 결정하는데 가장 유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층 퍼셉트론을 보면 다층 퍼셉트론은 신경망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X 같은 입력계층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가중치에 의해서 값이 흩어지겠죠. 그래서 은닉계층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에 출력하는 걸 출력계층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소멸 문제가 있습니다. 기울기 소멸 문제는 어디서 씁니까? 활성화 함수에서 사용을 합니다. 은닉층이 많아질수록 합성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복잡한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능력이 향상되지만 합성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은닉층이 많아질수록. 단 은닉층이 많은 다른 퍼셉트론을 역오차 역접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하고 입력층에 근접한 층들의 가중치가 잘 학습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막 발생했는 게 뒤쪽에 가면 흩어지는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죠. 이게 미분이 불가능하게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 편미분에서 도함수를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니까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하면 0, 1이 딱 나오지만 여기서는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기울기 소멸 문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해결 방법을 보겠습니다. 미분을 하여도 값이 급속하게 줄지 않는 ReLU 함수를 사용합니다. ReLU 함수의 편미분값은 입력이 0 미만이면 0, 입력이 0 이상이면 1이 되기 때문에 ReLU 함수는 오차 함수의 편미분을 0이 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함수처럼 기울기 소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ReLU를 사용하면 0과 1이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깁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면 0과 1이 안 나오는 부분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앞에 게 흐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가중치 초기값인데 가중치란 건 아까 우리 XOR 문제를 해결하면서는 가중치를 미리 주었었죠. 근데 실제로는 가중치 값을 처음부터 정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가중치 값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가중치에 대한 초기값을 한번 볼게요. 가중치는 신경망의 성리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보통 가중치 초기값으로 0에 가까운 무작위값을 주는 경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작위값을 준다 보니까 이게 올바른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선된 가중치 초기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하면 균등 분포 방법, 제이비어 초기화, 허초기화라는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거에서 무작위로 선택, 제어비어 같은 경우는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 개수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을 쓰고, 그리고 허초기화는 아까 위에서 만든 정규 분포에서 n, 루트 n을 나눠서 무작위로 또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풀어봐야 되지만 가중치 초기화 방법은 이거 세 개를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가중치는 처음에는 임의의 무작위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딥러닝을 수행합니다. 수행을 하고 마지막에 결과값을 나오고 이제 결과값에 대한 오차 역전파 방법을 써서 가중치 W를 수정, 보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떻게 가중치가 정해질지는 모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가중치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과적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과적합은 이전에 배운 과적합 똑같습니다. 모델의 학습 데이터 지나치게 맞춰진 상태, 잡음이나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과적합 모델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의 문제 성능을 제대로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적합, 정적합, 과적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은 데이터 수가 너무 모자라는 경우, 과적합은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경우, 이거를 정확하게 정접합까지만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 데이터를 돌려서 학습 데이터를 만든 곡선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돌렸을 때, 즉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돌렸을 때 일정 수준이 되면 오차율이 다시 증가합니다. 그럴 때 딱 그만두는 게 정접합이 됩니다. 그래서 가적합 문제를 해결해서 규제화, 드랍업, 배치, 정규화라는 기법을 써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규제화 기법은 오차 함수를 오차함과 모델 복잡도함으로 정의하여 모델이 복잡해지면 과적합이 될 수 있으므로 모델 복잡도를 벌점을 하는 추가합니다. 오차항에 저번에 봤던 것처럼 모델 복잡도 항이라는 걸 만듭니다. 일명의 페널티입니다. 신경망 학습의 모델 복잡도를 정의하면 절대값이 큰 가중치에 벌점을 부합니다. 즉, 이 가중치에서 제일 큰 녀석이 있겠죠. 즉, 이 녀석과 이 녀석 중에 가장 큰 녀석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 녀석에 이렇게 오차 함수의 모델 복잡도 항을 추가를 해서 반영 비율을 늘렸다 줄였다 해서 최대한 예전부터 쭉 내려오는 값들, 즉 앞에서 했던 우리 있잖아요, 가중치 값들을 뒤에도 고르게 적용될 수 있게 많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롭아웃 방식입니다. 일정 확률로 노드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선택된 노드의 앞뒤로 연결된 가중치를 연결선에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계산할 게 많아졌겠죠. 그래서 미니 배치나 학습 주기마다 드랍아웃할, 즉 없는 곳으로 간주할 노드를 새롭게 선택하여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추론을 할 때는 드랍아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습된 신경망을 사용해 출력을 계산합니다.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학습을 할 때만 줄입니다.
미니 배치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언립계층 있죠. 언립계층들을 일부만 딱 추려서 보는 것들을 미니 배치라 부르고, 학습 주기는 학습 데이터가 쭉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학습 데이터 F치라 해서 요까지 학습 F치 1, 학습 주기 2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는 대기를 주기를 갈라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배치 정규화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내부 공변량을 이동시켜서 해당 문제입니다. 자, 5차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한 학습을 하고 이전 층들의 학습에 의해 이들 층의 가중치가 바뀌게 되면 현재 층에 전달되는 데이터의 분포가 현재 층이 학습했던 시점의 분포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학습 속도 저하가 발생합니다. 내부 공변량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가중치가 있습니다. 일로 가는 가중치가 있죠. 이 가중치가 변경이 되면 현재 전달된 아까 이전 상태에서 왔던 히든 노드하고 변경된 가중치하면 여기에 전달되는 내용과 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했던 시점의 분포와 차이가 발생하여 학습 속도 저하가 발생합니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배치 정규화를 합니다. 신경망의 각 층에서 미니 배치 B의 각 데이터에 가중치 연산을 적용한 결과인 XI의 분표를 정규화하는 겁니다. 즉, XI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I가 되도록 변환한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요거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값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 조정을 한 다음 변환된 데이터 YR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수식을 제가 못 쓰다 보니까 말로 하면 힘든데, 들어오는 XI의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이 표준 편차가 일정 값이 되도록 스케일을 합니다. 조정을 합니다. 자, 조정을 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